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1984년 나이키의 직원 한 명이 당시 루키였던 마이클 조던에게 운동화 계약을 제안합니다. 연봉 50만 달러, 5년 총 250만 달러. 당시 NBA 역사상 최대 규모의 운동화 계약이었습니다. 조던은 사실 아디다스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디다스는 키가 작다는 이유로 그를 거절했고 컨버스는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가 이미 있었습니다. 나이키는 도박을 걸었습니다. 조던의 덩크 하이라이트 영상에 포인터 시스터즈의 점퍼를 입히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에어 조던 1은 첫 해에 1억 2,6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나이키의 목표는 첫 4년 동안 300만 달러였습니다. 42배를 초과 달성한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현재 조던 브랜드의 연매출은 70억 달러입니다. 마이클 조던 본인은 매출의 약 5%를 로열티로 받아 연간 2억 5천만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스포츠 마케팅 딜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이키 주가는 44달러입니다. 2021년 11월 주당 179달러까지 올랐던 주가가 75% 넘게 증발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2,7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2,000억 달러, 하나로 약 280조 원이 사라진 겁니다. 4년 연속 하락. 다우존스 30개 종목 중 최악의 성적표. 나이키가 다음에 다우에서 퇴출당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QQQ 채널에서 왜 나이키를 다루느냐? 나이키는 나스닥 1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NYSE에 상장된 다우 종목이죠. 하지만 TQQQ 투자자라면 이 이야기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이키의 붕괴는 소비자 심리의 바로미터입니다. 나이키가 무너지는 건 운동화가 안 팔려서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소비 위축은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 메타, 구글의 광고 매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둘째, 나이키의 중국 매출 붕괴는 미중 디커플링의 실시간 지표입니다. 안타가 나이키를 추월하는 것, 이건 운동화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서양 브랜드를 등지는 구조적 변화이고 이건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모두에 해당됩니다. 셋째, 나이키의 몰락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기업도 무너진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TQQQ 투자자는 3배 레버리지를 걸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에 들어있는 기업이 나이키처럼 75% 빠지면 TQQQ에선 사실상 전멸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이키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씩 뜯어봅시다. 첫 번째 원인, DTC, 다이렉트 투 컨슈머. 쉽게 말하면 중간 유통 다 잘라버리고 우리가 직접 팔겠다는 전략입니다. 2020년 1월, 나이키의 새 CEO가 옵니다. 존 도나호. 이 사람은 나이키 출신이 아닙니다. 이베이 CEO, 서비스나우 CEO를 거친 테크업계 인사입니다. 그가 들고 온 비전은 디지털 퍼스트, 소비자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중간 상인 없이 온라인으로 직접 판다. 마진도 높이고 데이터도 쌓고 브랜드 경험도 통제한다. 슬라이드에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실행이었습니다. 도나호는 취임 1년 만에 도매 파트너의 50%를 잘라냈습니다. 풋로커, 딕스 스포팅 굿즈 같은 대형 리테일러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나이키 팬이면 나이키닷컴에서 사겠지라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운동화를 직접 신어보고 사는 걸 좋아했고 나이키가 빠진 매장 선반을 호카와 뉴발란스와 온러닝이 채웠습니다. 한번 빠진 선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나이키의 디지털 매출은 2024 회계연도에 처음으로 감소합니다. 2015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2025 회계연도에는 디지털 매출이 분기마다 20%에서 26%씩 급락합니다. 전체 매출도 무너졌습니다. 2024 회계연도 매출 514억 달러에서 2025 회계연도 463억 달러로 10% 감소. 순이익은 44% 폭락해서 32억 달러, 그리고 DTC 매출은 8% 하락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이겁니다. 도나호는 조직 구조까지 바꿨습니다. 원래 나이키는 러닝, 농구, 축구 같은 스포츠별 전문팀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 팀이 해당 스포츠의 혁신을 주도했죠. 도나호는 이걸 남성, 여성, 키즈로 재편했습니다.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에는 편하지만 스포츠별 전문성이 증발했습니다. 성능 중심의 혁신 인재들이 회사를 떠났고 그들은 호카와 온러닝으로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 집단 소송까지 제기됩니다. 도나호와 CFO 매튜 프렌드가 DTC 전략이 성공적이라고 투자자를 기만했다는 소송입니다. 2024년 10월 도나호는 해임됩니다. 나이키에서 32년을 일했던 엘리엇 힐이 복귀해 CEO 자리에 앉습니다. 두 번째 원인, 에어 조던의 희소성 파괴. 나이키와 조던 브랜드를 이해하려면 스니커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스니커 문화의 핵심은 희소성입니다. 한정판이니까 줄을 서고 구하기 어려우니까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합니다. 에어 조던 1이 260달러의 소매가로 나오면 리셀 시장에서 500달러, 700달러에 팔립니다. 이 프리미엄이 브랜드의 열기를 증명합니다. 그 신발 신고 있으면 쿨하다는 인식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도나호 시절 나이키는 이 장치를 붙였습니다. 잘 팔리는 모델이 있으면 더 찍어내면 매출이 오른다는 단기적으로는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살행위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어 조던 1, 나이키 덩크, 에어포스 1 이 세 가지 클래식 모델의 생산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 로스트 앤 파운드 에어 조던 1 2023년에 리셀가가 $500였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리셀러들이 본전치기도 못합니다. 팬더 덩크 한때 매장 앞에 수백 명이 줄을 섰던 신발이 지금은 쇼핑몰 키오스크에 깔려 있습니다. 일반 발매 조던은 리셀 앱에서 $180에서 $220에 올라와 있는데 소매가가 $190입니다. 마진이 없습니다. 스니커 리셀 시장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2020년에는 신규 발매 운동화의 58%가 소매가 이상에 거래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47%까지 떨어졌습니다. 평균 리셀러는 한 켤레 팔 때마다 $40를 손해보고 있습니다. NPR이 스니커 헤드 시대의 종말인가? 라는 기사를 낼 정도입니다. 이건 그냥 리셀 시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니커 문화가 나이키의 브랜드 가치 그 자체였습니다. 조던을 신으면 쿨하다는 인식, 덩크가 매진이니까 나이키가 핫하다는 인식, 이걸 나이키 스스로 망가뜨린 겁니다. 현재 엘리엇 7이 에어 조던 1과 덩크의 생산량을 20% 줄이고 향후 2년에 걸쳐 덩크 매출을 70% 감소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깨진 희소성을 복구하는 건 깨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세 번째 원인, 중국의 붕괴. 이건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나이키의 중국 매출 비중, 2021 회계 연도에 18.6%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4.2%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장 최근 분기인 2026 회계 연도 3분기에 중국 매출은 전년 대비 7% 하락한 $16.2억. 이게 무려 7분기 연속 감소입니다. 그리고 나이키 경영진은 다음 분기에 중국 매출이 20% 급감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고차오, 중국어로 국가적 유행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MZ세대가 서양 브랜드 대신 자국 브랜드를 선택하는 현상입니다. 안타 스포츠가 대표적입니다. 2022년 중국에서 안타는 처음으로 매출 기준 나이키를 추월했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안타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3%, 나이키는 20.7%입니다. 안타는 필라와 디센트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도 보유한 멀티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고 현지화된 공급망과 빠른 디자인 대응으로 나이키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TQQQ 투자자에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이키의 중국 매출 붕괴와 애플의 중국 아이폰 판매 둔화, 패턴이 동일합니다. 서양 프리미엄 브랜드가 중국에서 밀려나는 구조적 변화, 이건 나스닥 100에 있는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에 적용되는 리스크입니다. 네 번째 원인, 관세 폭탄. 나이키 운동화의 50%는 베트남에서 만듭니다.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 중국 제조 비중은 16% 정도입니다. 현재 미국의 관세율은 베트남 20%, 인도네시아 19%, 중국은 훨씬 더 높습니다. 나이키는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가 약 $10억 $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 경쟁자들의 약진. 나이키가 DTC로 돌고 돌 때 매장 선반은 빈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호카, 데커스 아웃도어의 브랜드입니다. 러닝화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맥시멀리즘, 그러니까 두꺼운 쿠셔닝으로 차별화에 성공했고 러닝 커뮤니티에서 먼저 인정받은 뒤 라이프 스타일로 확장했습니다. 온러닝, 뉴발란스, 아디다스도 이 빈자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나이키가 비운 선반을 후발주자들이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인, 컨버스의 추락. 나이키가 소유한 또 다른 아이콘 브랜드, 컨버스. 척 테일러 올스타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운동화 디자인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가 현재 자유낙하 중입니다. 2023 회계연도 매출 $24억 2024년 21억, 2025년 17억, 매년 두 자릿수씩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분기, 전년 대비 35% 폭락한 $2억 6,400만, 15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이키를 무너뜨린 6가지 축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반등할 수 있는가? 엘리엇 힐, 나이키에서 32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인턴으로 시작해서 브랜드 사장까지 올라갔다가 2020년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에 긴급 투입됩니다. 그의 윈나우 계획은 5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화, 제품, 마케팅, 마켓플레이스, 체험. 가장 큰 변화는 도매 채널 복구입니다. 풋로커, 딕스 스포팅 굿즈와의 관계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떠났던 아마존에도 다시 들어갔습니다. 가장 최근 분기 도매 매출이 전년 대비 5% 증가한 $65억 기록했습니다. 반면 DTC 매출은 여전히 4% 감소해 $45억. 도나호가 파괴한 것을 힐이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품, 라이프스타일 클래식 모델의 생산량을 줄이고
성능 중심의 혁신 제품에 다시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에어포스 1, 에어 조던 1, 덩크의 물량을 줄이는 희소성 리셋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힐 자신도 인정합니다. 이 작업은 복잡하고 일부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하다. 경영진은 2026 회계연도 말까지 매출이 한 자릿수 초반대 감소를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마진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건 2027 회계연도 2분기부터라고 전망했습니다. 턴어라운드에 최소 4분기가 더 필요하다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 흥미로운 건 EPS가 시장 기대치인 0.28달러에서 0.31달러를 25% 넘게 상회했다는 겁니다. 숫자가 나쁜데 기대치를 넘겼다. 이건 시장이 나이키에 대한 기대를 그만큼 낮춰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후 이틀간 주가는 15% 넘게 폭락해 약 11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기대치를 넘겼는데 주가가 빠진 이유는 가이던스 때문입니다. 중국 20% 감소 전망이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투자 관점에서 불 케이스와 베어 케이스를 봅시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양쪽의 논리를 해부하는 겁니다. 불 케이스. 현재 나이키는 선행 PR 17.5배에 거래됩니다. 과거 10년간 나이키의 PR 밴드는 20배에서 30배였습니다. 밸류에이션만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싼 구간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367%, 24년 연속 배당 성장.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가는 약 65달러에서 73달러 사이로 현재가 대비 약 50%에서 65%의 상승 여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매 채널이 회복 중이고 힐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2에서 3년 뒤 이 가격은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었다고 기억될 수 있습니다. 베어 케이스. 밸류에이션이 싸 보이지만 이익이 계속 하락하면 PR은 다시 올라갑니다. 중국 매출이 구조적으로 회복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차후 트렌드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세대 교체입니다. 관세 비용이 연간 10억 달러에서 15억 달러씩 마진을 갉아먹고 소비자 가격 인상은 이미 약한 수요를 더 위축시킵니다. 그리고 브랜드 훼손. 한번 쿨하지 않다고 인식된 브랜드가 다시 쿨해진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아디다스가 10년 전에 비슷한 위기를 겪고 회복했지만 그때도 5년이 걸렸고 지금의 경쟁 환경은 훨씬 더 치열합니다.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큰 그림을 봅시다. 나이키만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혁신으로 시장을 창조하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다가 관료화되면서 혁신을 잃고 후발주자에게 잠식당합니다.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1984년 에어조던으로 스니커 문화를 창조한 나이키가 40년 뒤에 그 문화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는 건 역설적이지만 흔한 패턴입니다.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하고도 필름에 매달려 망했습니다. 노키아가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지만 아이폰에 무릎 꿇었습니다.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를 인수할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기존의 성공 모델에 집착해서 변화를 거부하거나 변화를 시도하되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겁니다. 나이키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DTC라는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핵심 자산인 도매 네트워크, 제품 혁신, 브랜드 희소성을 모두 내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TQQQ에 투자하는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교훈입니다. 나스닥 100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텔을 보세요. 2000년대 반도체의 절대 강자가 현재 엔비디아와 AMD에게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시스코를 보세요. 닷컴 버블 때 세계 시가총액 1위였는데 그 고점을 한 번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나스닥 100은 리밸런싱이 되니까 최악의 기업은 빠지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TQQQ가 개별 종목보다 안전한 겁니다. 하지만 그 리밸런싱이 일어나기 전에 해당 종목이 빠지면서 지수에 주는 충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나이키로 돌아옵시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 나이키는 코닥이 되는가 아니면 애플이 되는가? 코닥 시나리오. 중국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차오는 비가역적이고 안타와 리닝은 이제 기술력에서도 나이키와 동등합니다. 관세는 구조적으로 마진을 갉아먹고 호카와 온러닝은 미국 시장에서도 나이키의 빈자리를 계속 채웁니다. 에어조던의 매력은 마이클 조던이라는 전설에 의존하는데 조던은 1998년에 은퇴했습니다. Z세대에게 조던은 아빠가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브랜드의 핵심 자산이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나이키 주가는 30달러대 혹은 그 아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애플 시나리오. 1997년의 애플을 기억하세요. 파산 직전 주가 90센트. 스티브 잡스가 복귀합니다. 제품 라인을 대폭 축소하고 핵심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나이키의 엘리엇 힐이 잡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힐은 나이키를 아는 사람입니다. 도매 관계를 복구하고 클래식 모델의 물량을 줄이고 혁신 제품에 재투자하겠다는 방향은 맞습니다. 만약 새로운 혁신 제품이 시장을 사로잡고 중국을 대체할 성장 동력을 찾는다면 현재 PR 17.5배는 엄청난 저점이 됩니다. 이 경우 75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현실은 아마 그 중간 어딘가일 겁니다. 완전한 몰락도 극적인 부활도 아닌 느린 회복,
3에서 5년에 걸친 점진적 개선. 하지만 그동안 호카와 온러닝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나이키가 다시 운동화의 왕이 되는 날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왕좌는 한번 빼앗기면 돌아오지 않는다가 비즈니스 세계의 법칙이니까요. 한 가지 더. 나이키의 이야기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과의 계약이 나이키를 구원했습니다. 1984년 그 하나의 결정이 40년간 수백억 달러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유산인 에어조던이라는 브랜드에 지나치게 기대서 물량을 늘리고 희소성을 파괴하고 그 과정에서 브랜드 전체의 가치를 깎아먹었습니다. 구원자가 결국 독이 된 겁니다. 이건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엄청난 수익을 준 종목이나 전략에 집착하면 변화를 놓칩니다. 나이키는 영원하다. 이 종목은 절대 안 빠진다. 이런 확신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이키처럼 40년간 왕좌를 지킨 기업도 4년 만에 75%가 증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키의 현재 위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스포츠 브랜드가 스스로의 성공에 취해 스스로를 해체한 이야기, 그리고 그 잔해 위에서 재건을 시도하는 이야기. 이 재건이 성공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교훈, 브랜드의 본질은 희소성과 혁신이지 데이터와 효율이 아니라는 것. 시장은 변하고 한때의 왕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면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 이건 나이키에 투자하든 안 하든, TQQQ를 하든 안 하든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TQQQ 연구소였습니다. 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통해 시장의 구조를 읽는 것. 이게 이 채널이 하는 일입니다. 다음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